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 인근의 호텔 연회장에는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강인호 회장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정재계 인사들은 저마다의 가면을 쓴 채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중심에 선 강인호는 맞춤 제작한 짙은 남색 수트의 깃을 매만지며 거울 속의 자신을 응시했다. 예순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팽팽한 피부와 날카로운 눈매는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강상건설의 위상과 닮아 있었다. 그는 실력을 믿었다. 아니, 실력만이 이 비정한 정글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화폐라고 확신했다. 그의 등 뒤로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던 수석 비서이자 후계자로 점찍은 김진우 전무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회장님,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이 회장님 인생의 가장 찬란한 정점이 될 것입니다. 인호는 그 말이 예우를 갖춘 찬사라고만 생각했다. 그 뒤에 숨겨진 칼날이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연회는 화려했다. 인호가 연단에 올라 지난 30년의 세월을 회고할 때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는 자수성가한 이들의 특유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실력만 좋으면 경쟁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 경쟁자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성공의 공식이라고 믿었던 그였다. 강인호의 사전에는 조력자라는 단어보다 도구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인맥들이 즐비했다. 그는 사람을 믿기보다 그 사람이 가진 효용 가치를 믿었다. 하지만 그가 축사를 마치고 내려온 직후 연회장의 분위기는 기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축하 영상이 흘러나와야 할 대형 스크린에는 인호의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공식적인 자금, 흐름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서류들이 선명하게 투사되었다. 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인호의 안색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것은 김진우 전무와 법률 고문인 박 변호사가 지난 3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배신의 기록이었다. 인호가 고개를 돌려 김 전무를 찾았을 때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인 비서가 아니었다. 김 전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검찰 수사관들을 행사장 안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흔들며 인호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죠. 이 서류들은 회장님이 직접 서명하신 경영권 승계 포기 각서와 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입니다. 인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실력, 즉 완벽하게 관리해왔다고 자부했던 시스템이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빈틈이 없었다. 박 변호사는 인호가 가장 신뢰했던 법의 테두리를 이용해 그를 법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주변에 가득했던 지인들은 어느덧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인호의 곁을 지키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실력으로 쌓아 올린 인맥은 이익의 냄새가 사라지자마자 악취를 피하며 도망쳤다. 검찰청으로 압송되기 전 인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무실에 들를 수 있는 짧은 시간을 허락받았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과 수많은 훈장들을 바라보며 그는 뼈저린 고독을 느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가족들의 눈물은 외면했고 부하 직원들의 고충은 나약함으로 치부했다. 그는 실력 있는 리더였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본 적이 없었다. 배신의 설계자가 된 김 전무는 인호의 귀에 대고 차갑게 읊조렸다. 회장님은 실력은 좋으셨지만 사람이 너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경쟁자인 저를 키우셨고 조력자인 동지들을 다 내쫓으셨죠. 그 말은 인호의 심장에 박힌 마지막 화살이었다. 밖에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수십억 대의 자산과 화려한 직함,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았던 오만함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환영이 보였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모든 재산이 동결되는 과정은 순식간이었다. 인호는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아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거친 현장을 누비며 굳은 살이 박였던 그 손은 이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빈손이 되어 있었다.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는 긴 밤 동안 그는 인생의 교훈을 되새겼다. 실력으로 일궈낸 성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공동에서부터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동을 채우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어야 했다는 것을 말이다. 무너진 제국의 폐허 위에서 강인호는 비로소 인간의 본질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파멸의 끝이 아니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실을 향한 고통스러운 첫걸음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결심했다. 다시 일어선다면 그때는 성벽을 쌓는 대신 숲을 가꾸겠노라고. 보이지 않는 조력자들의 숲을 말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던 날
구치소 정문을 나서는 강인호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검은색 세단 행렬이 그를 맞이했겠지만 지금 그를 기다리는 것은 삭풍에 휘날리는 낙엽뿐이었다. 화려했던 강상건설의 회장님은 이제 뉴스 지면의 구설수에 올랐던 몰락한 기업인에 불과했다. 그는 갈 곳이 없었다. 강남의 아파트는 압류되었고 친척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연락을 끊었다. 그가 평생 실력으로 대우했던 인맥들은 그가 가진 효용 가치가 사라지자마자 가장 먼저 등을 돌렸다. 인호가 향한 곳은 경기도 외곽, 이름도 생소한 연무읍에 위치한 선산 근처의 작은 폐가였다. 젊은 시절 혹시 모를 은퇴 후를 위해 사두었던 땅이었지만 실제로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버려진 곳이었다. 허리까지 자란 잡초와 먼지 쌓인 텐마루가 그를 맞이했다. 전직 건설사 회장답게 그는 건물의 구조를 살폈다. 기둥은 썩어 있었고 지붕은 비가 새기 일보 직전이었다. 인호는 헛웃음을 지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고층 빌딩들을 올렸던 내가 이제 이 한 칸짜리 오두막도 고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구나. 이튿날 아침 삐걱거리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밀짚 모자를 눌러 쓴 노인 하나가 낡은 경운기 옆에 서 있었다. 이 동네에 사람이 들어오는 건 10년 만이구먼. 어제 보니 불빛이 보이기에 와봤소. 노인은 아무런 편견 없이 인호에게 흙 묻은 감자 한 봉지를 내밀었다. 인호는 자존심이 상해 거절하려 했으나 며칠째 제대로 끼니를 잊지 못한 배속의 고동이 먼저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여본 적 없는 인호의 입에서 나온 낯선 단어였다. 감자를 건넨 노인은 마을의 최고령자인 박영감이었다. 그는 인호가 누구였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혼자 힘으로 지붕을 고치려다 사다리에서 미끄러진 인호를 보고 혀를 쯧쯧 차며 동네 장정 둘을 데려왔다. 인호는 그들에게 돈을 주려 했으나 지갑 속은 비어 있었다. 인호가 당황하자 박영감이 웃으며 말했다. 돈은 됐소. 나중에 기운 차리면 우리 집 담벼락이나 좀 봐주쇼. 이 동네 청년들이 다 나가서 일손이 귀하거든. 그날 밤 인호는 동네 사람들이 고쳐준 지붕 아래 누워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그였다면 이런 비전문가들의 도움을 무시했을 것이다. 실력 없는 자들의 값싼 친절이라고 치부했을 터였다. 하지만 자신이 가장 무능해진 순간 아무런 대가 없이 손을 내민 이들은 그가 도구로 여기지 않았던 평범한 이웃들이었다. 일주일 뒤 인호는 박영감의 집 담벼락을 보수하기 시작했다. 비록 전문 장비는 없었지만 평생 현장을 누비며 쌓았던 감각이 살아났다. 돌을 고르고 진흙을 이겨 바르는 그의 손길은 정교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구경하기 시작했다. 어이구, 서울 양반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사람들의 순수한 찬사에 인호는 묘한 고향감을 느꼈다. 수조원짜리 수주를 따냈을 때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만족감이었다. 그때 마을 어귀에 낯선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이는 과거 강상건설에서 인호에게 무참히 해고당했던 전직 설계팀장 한도준이었다. 인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다.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준은 이미 그를 발견하고 다가오고 있었다. 도준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복잡한 슬픔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여기서 무얼 하시는 겁니까? 도준의 물음에 인호는 흙 묻은 손을 등 뒤로 감췄다. 보시다시피 이제 회장은 없네. 그냥 늙은 일꾼만 있을 뿐이지. 하지만 도준은 뜻밖의 제안을 건넸다. 회장님이 예전에 저를 내쫓으셨을 때 저는 회장님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실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니 기쁘지 않더군요. 당신의 그 독한 실력이 이대로 썩는 건 국가적 손실입니다. 도준은 인호에게 낡은 설계도 뭉치를 내밀었다. 그것은 대형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없다며 버린 낙후된 지방 도시의 재생 프로젝트였다. 인호는 떨리는 손으로 설계도를 받았다. 배신자들만이 득실거릴 줄 알았던 세상에 자신이 상처를 주었던 이가 가장 먼저 조력자로 나타난 것이다. 박영감의 소박한 감자와 한도준의 낡은 설계도. 강인호는 깨달았다.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이 남겨진 자들의 숲에서 함께 걸어갈 이들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도준이 내민 설계도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 자본이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난도질하고 버린 지방 소도시의 심장이었다.
강인호는 흙 묻은 손으로 도면을 넘겼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왕년의 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렸던 천재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재생 사업이 아니야. 수익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원주민들을 내쫓지 않는 공존의 설계로군. 인호의 분석에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자금과 인허가, 그리고 무엇보다 강산건설이 현재 장악하고 있는 지역 카르텔을 뚫어야 합니다. 김 전무, 아니 이제는 김 회장이 된 그가 이 사업권을 가로채려 하고 있습니다. 인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이 가르친 사냥개들이 이제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늑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인호에게는 지금 돈도 권력도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사람뿐이었다. 인호는 박 영감을 찾아갔다. 그리고 마을 청년들과 은퇴한 기술자들을 모았다. 과거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잡부들이었지만 그들은 이 땅의 흙 성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편 강남의 화려한 집무실에서 김 전무는 보고서를 내팽개쳤다. 뭐라고? 강인호가 연무읍에서 담벼락이나 고치고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게 한도준 팀장과 접촉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이상한 소규모 조합을 결성 중이라고 합니다. 김 전무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싹을 잘라라. 법무팀 박 변호사에게 연락해. 그 땅 강제 경매로 넘겨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고. 인호의 임시사무실인 낡은 컨테이너 박스에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인호는 도준에게 지시했다. 김 전무는 분명 법적인 허점을 노릴 거다. 박 변호사가 움직이겠지. 하지만 그들은 모르는 게 있어. 이 땅의 소유권은 분산되어 있고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치면 그 어떤 거대 로펌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호는 직접 주민들 한 명 한 명을 만났다. 그는 더 이상 지시하는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삶이 녹아든 건물을 설계에 반영했다. 사람들은 서서히 인호의 독한 실력 뒤에 숨겨진 뜨거운 진심을 보기 시작했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다. 박 변호사가 법원 집행관들을 대동하고 연무읍에 나타난 것이다. 이 부지는 강산건설의 채권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즉각 철거를 시작하십시오. 그때 경운기 수십 대가 길을 막아섰다. 박 영감을 필두로 한 주민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강인호가 걸어 나왔다. 예전의 명품 수트 대신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기세는 전성기보다 더 압도적이었다. 박 변호사, 자네가 가르쳐준 법대로라면 이 땅의 지상권은 주민들에게 있네. 자네가 서명했던 5년 전 판례를 잊은 건 아니겠지? 인호의 일침에 박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승소를 위해 만들었던 논리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도준은 전율을 느꼈다. 강인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강력한 성벽을 쌓고 있었다. 이 작은 승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인호는 이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준비를 마쳤다. 그의 시선은 이미 연무읍을 넘어 자신이 빼앗긴 제국인 강산건설의 본사를 향하고 있었다. 연무읍의 경운기 바리케이드 사건은 SNS와 지역 언론을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몰락한 건설 거물의 귀환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붙었지만 정작 기사 내용은 대기업의 횡포에 맞선 주민들의 승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는 강산건설의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김 전무는 집무실에서 태블릿 PC를 던져버렸다. 강인호. 죽은 줄 알았더니 땅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군. 그의 곁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홍보팀장은 식은땀을 흘렸다. 회장님, 주주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 주주들이 이번 연무읍건으로 강산건설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인호는 도준과 함께 낡은 사무실에서 다음 수순을 논의하고 있었다. 인호의 손에는 강산건설의 내부 기밀 서류가 들려 있었다. 누군가 익명으로 인호의 컨테이너 앞에 두고 간 것이었다. 누가 보낸 걸까요? 도준이 의구심을 담아 물었다. 김 전무의 독단적인 경영에 신물이 난 늙은 사자들이겠지. 인호가 서류를 넘기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내가 만든 회사다. 누가 나를 지지하고 누가 나를 증오하며 누가 기회주의자인지 나는 눈을 감고도 맞출 수 있어. 서류에는 김 전무가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는 김 전무가 인호를 몰아내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수법이었다. 인호는 적의 무기를 그대로 되돌려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인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먼저 적의 적을 만나기로 했다. 강산건설의 2대 주주이자 과거 인호와는 경영 철학 문제로 사사건건 부딪혔던 강남의 대부 조상무였다. 조상무는 인호가 축출될 때 방관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청담동의 한 밀실 요정. 조상무는 작업복을 벗고 정갈한 수트를 입고 나타난 인호를 보고 흠칫 놀랐다. 강 회장, 얼굴이 좋아 보이네. 흙 파먹고 산다더니 기세는 여전하군. 조상무님도 여전하시군요.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그 버릇 말입니다. 직설적인 인호의 화법에 조상무의 눈썹이 꿈틀했다. 인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김 전무가 조상무님의 지분까지 야금야금 먹어 치우려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비자금 리스트의 출처가 조상무님의 라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조상무는 침묵했다. 사실 그 서류를 보낸 것은 조상무의 수하였다. 김 전무가 독주를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낀 그가 인호를 칼잡이로 쓰려 했던 것이다. 나를 이용해서 김 전무를 쳐내고 싶으시겠지. 좋습니다. 기꺼이 칼이 되어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연무 프로젝트에 대한 강산건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공익재단으로 넘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복귀할 때 내 사람들의 복직을 보장하십시오. 조상무는 껄껄 웃었다. 역시 강인호다워. 망해도 장사꾼은 아니군. 예술가야. 인호가 조상무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은 곧 김 전무의 귀에 들어갔다. 이제 싸움은 연무읍이라는 작은 동네를 벗어나 강산건설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인호는 마을 언덕에 올라 불 꺼진 연무읍을 내려다보았다. 한도준이 다가와 물었다. 정말 복귀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삶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만. 인호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나는 돌아가야 하네. 내가 망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건축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줘야 하거든. 그의 눈에는 복수심을 넘어선 어떤 사명감이 서려 있었다. 이제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갈 시간이었다. 강산건설 본사 대강당 앞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늘 열릴 임시 주주총회의 안건은 단 하나, 현 경영진 해임 및 신임 이사 선임의 건이었다. 김 전무는 단상 위에 앉아 애써 태연한 척 서류를 훑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조상무의 배신, 그리고 연무읍에서 들불처럼 번진 여론의 악화는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시작합시다. 김 전무가 의사봉을 잡으려던 찰나 강당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그곳에는 낡은 작업복 대신 5년 전 그가 입었던 것과 똑같은 짙은 네이비 수트를 입은 강인호가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연무읍 주민 몇몇과 한도준, 그리고 조상무가 비장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의장, 아직 시작하기엔 이릅니다. 주주 한 명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요. 인호의 목소리가 강당 안을 울렸다. 강인호,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오느냐? 넌 이미 해임된 몸이야. 김 전무가 소리쳤다. 인호는 여유롭게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와 서류 한 장을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조상무와 소액 주주들, 그리고 과거 인호를 따르던 원로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명부였다. 현재 제가 확보한 의결권은 전체의 42%입니다. 그리고 인호가 김 전무를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의 흐름도가 지금 검찰과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김 전무의 측근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비자금 장부의 스캔본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 안에는 연무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환경 영향 평가를 조작하려 했던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 이건 조작이야. 음해라고. 김 전무가 의사봉을 내던지며 발악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 있었다. 인호는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회장직을 찬탈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강산건설이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으러 왔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콘크리트를 쌓는 일이 아니라 그곳에 살 사람들의 신뢰를 쌓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때 강당 문을 열고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김 전무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수사관들은 김 전무에게 영장을 제시하며 그를 연행하기 시작했다.
한때 제왕처럼 군림했던 남자는 허망하게 끌려나갔다. 주주총 회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인호는 단상 위에 놓인 의사봉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리고 3번 묵직하게 두드렸다. 강상건설은 오늘부터 연무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하고 해당 부지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의 숲으로 조성할 것을 선언합니다. 또한 모든 공사 현장에서의 부조리를 척결하겠습니다.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인호의 곁으로 한도준이 다가왔다. 회장님, 아니 이제 정말 회장님이시네요. 정말 이걸로 끝입니까? 인호는 멀리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지만 제대로 짓는 건 평생이 걸리는 법이니까. 그의 시선 끝에는 연무읍에서 보았던 푸른 숲의 이미지가 겹쳐 보였다. 인호는 다시 흙 묻은 신발을 신고 현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파괴가 아닌 진정한 창조를 위해